제 나이 올해 꼭 60입니다. 영감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됐고요. 그 5년간 홀로 아들 하나 바라보며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그 서름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어제는 제 아들이 장가가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갓 시집온 며느리가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추차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신방에 가져다 주면서 앞으로 서로 아끼고 잘 살라고 몇 마디 당부도 할 참이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 그릇을 들고 신방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살짝 열었죠. 한 가족인데 뭘 그리 격식을 차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리를 막 안으로 들이미는 순간 며느리인 수진이가 침대 옆에 있던 세숫대야를 번쩍 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영문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대야에 담긴 것을 제 몸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지린내가 확 끼쳐왔고 차가운 액체가 제 두툼한 외투를 타고 흘러내려 바지가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수진이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눈을 흘기며 쏘아붙이더군요. 누가 노크도 없이 들어오시래요? 저랑 민준 오빠 막 누우려던 참인데 왜 오셔서 방해하세요? 어머니한테 안 뿌리면 누구한테 뿌려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옳은 소리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준이는요. 침대가에 앉아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게 쏟아진 게 오줌이 아니라 그냥 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라. 내 꼴 좀 보라고. 아들은 그제야 마지못해 고개를 들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수진이가 갓 시집와서 성격이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냥 이해하세요. 얼른 가서 옷 갈아입으시고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20년 넘게 키운 아들이 한 말입니다. 제 속에서 불길이 확 치솟더군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오늘은 두 사람의 첫날 밤인데 이를 크게 만들면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소문이라도 나면 제가 속없는 시어머니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부부 참 잘났다. 내가 너희 눈에 거슬리니 가주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바닥에 깨진 찻그릇도 제 몸에서 나는 오줌 냄새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날 때쯤 수진이가 아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꼴 좀 봐. 앞으로 또 우리 일에 참견하면 그때도 뿌려버릴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마 또 휴대폰 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었겠죠. 신방을 나오니 바깥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젖은 몸이 더 시렸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시렸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장가가더니 마누라밖에 모르는 놈이 되어 제게 이런 모욕을 안겨주다니요. 저는 걸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이 수모를 절대로 그냥 삼키지는 않겠다고요. 민준이와 수진이가 제게 사과하고 이 일을 명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신방을 나와 제가 사는 성북구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텅 빈 방을 보니 마음이 시리고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저를 이렇게 대한다면 차라리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속이라도 편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쯤 제가 짐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문 여세요. 안에 숨어 있는다고 해결될 줄 아세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수진이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고 민준이는 그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누굴 보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가세요? 첫날 밤부터 성질 부리시면 소문나서 제가 어머니 구박한 줄 알겠어요. 제가 민준 오빠랑 결혼한 건 시집살이 하러 온 게 아니라 귀부인처럼 대접받으러 온 거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가버리시면 누가 우리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 청소해줘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너를 모셔야 하니? 나는 내 시어머니지 너희 집 파출부가 아니다. 너도 손발 멀쩡한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수진이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세요? 그때서야 민준이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랑 그만 싸우세요. 갓 시집 와서 아직 뭘 잘 모르잖아요. 좀 봐주세요. 다 한 가족인데 이렇게 척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저는 제 코를 가리키며 기가 막혀 손을 떨었습니다. 어제 내 마누라가 내 몸에 오줌을 끼얹었을 때 그때는 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 안 했니? 내가 내 마누라한테 그런 수모를 당할 때 왜 나서서 옳은 소리 한마디 못했어? 민준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지 다 잊었니? 하지만 아들은 아내를 얻더니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요. 민준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수진이는 제 아내잖아요. 제가 아껴줘야죠. 어머니가 좀 참으세요. 민준이의 나약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안 돌아간다. 그리고 여행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낡은 집이 내 집이다. 나는 여기서 살 테니 앞으로 너희 일에 관여 안 하겠다. 그러자 수진이가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제 여행 가방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시면 저 민준 오빠랑 이혼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맞은편에 사시는 이 여사님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다가 저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으셨습니다. 영희 씨,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 다음 날 무슨 짐을 싸서 나와? 수진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용히 혼자 살고 싶으시다고 해서요. 저희랑은 상관없어요. 이 여사님은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보시더니 더는 묻지 않으셨지만 떠나기 전에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무슨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 얘기해. 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제 가방을 들어주려고 했지만 저는 피하며 말했습니다. 내 도움 필요 없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낡은 집으로 돌아온 후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알게 된 김 여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안색을 살피더니 묻더군요. 영희 씨, 아들네랑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망설이다가 차마 오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거 다 알아. 그래도 너무 약하게 굴면 안 돼. 지킬 건 지켜야지. 안 그러면 만만하게 보고 계속 덤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먹었다. 제가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저기. 수진이가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먹고 싶다네요. 주말에 오셔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제 일은 자기도 좀 후회하는 것 같으니 와서 사과도 하고 싶대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후회를 한다고? 그래도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주말에 가마.
전화를 끊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서 아들이 예전에 사준 효도폰을 꺼냈습니다. 소리도 크고 녹음 기능도 있었죠. 김 여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더 이상 약하게 굴어서는 안 됐습니다.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저는 아들네 주방으로 들어가 효도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쌀독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주방으로 들어와 문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낡은 집도 오래 사셨는데 그냥 저희한테 명예 이전해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애 낳으면 거기가 학군도 좋아서 편할 텐데요. 어차피 나중엔 다 민준 오빠 거잖아요. 역시나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 그때 민준이가 침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다 됐어요. 수진이는 냉큼 민준이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저 집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했는데 싫으시대. 민준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그냥 두실 바에야 저희한테 주세요. 어머니도 언제든 와서 지내시면 되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 집은 내 아버지와 나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야. 그리고 내가 기댈 곳은 이제 그 집밖에 없단다. 그걸 너희에게 줘버리면 나는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니? 수진이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늙으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 말을 믿느니 차라리 나무에서 물고기가 열린다고 믿는 게 낫겠죠. 식사 시간이 되자 수진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연금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으시죠? 그거 다 못 쓰실 텐데 남는 건 저희 주세요. 저희 지금 힘드니까 좀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연금은 내가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두는 돈이다. 나이 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희한테 손 벌릴 수는 없지 않니?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주방에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수진이와 민준이가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엄마 일부러 저러는 거야? 집도 돈도 주기 싫어서. 안 되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내야 해. 민준이가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엄마 마음 약해서 몇 번 더 구슬리면 넘어오실 거야.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쌀독 뒤에서 효도폰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주방을 나왔습니다. 나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겠다. 낡은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저장하고 USB에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더 많은 증거를 모아 그들이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민준 오빠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돈을 못 구하면 법원에 넘어간대요. 어머니 연금이라도 먼저 좀 빌려주세요. 역시나 결국 제 연금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내 연금은 내 노후 자금이다. 줄 수 없다.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으세요? 수진이는 악을 쓰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전부 민준이를 도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일이 사정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친척들은 제 편이 되어주며 수진이를 나무랐습니다. 수진이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이번엔 더 악랄한 방법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창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였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 건물 아래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야. 돈 끌어안고 죽을 셈이야?
당신 아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양심도 없어? 그녀의 고함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는 수진이를 공공질서 문란으로 호되게 꾸짖고 제게 사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진이는 경찰의 꾸지람에 기가 죽어마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단호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녹음 파일, 동영상, 경찰 신고 기록, 그리고 아들 신혼집 계약 당시 제가 보태준 계약금 5천만 원의 이체 내역서까지 전부 챙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볼 때 어머님께서 지불하신 계약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일부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녹음과 영상 자료들은 며느님이 악의적으로 어머님의 재산을 노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친척, 이웃들과 함께 그들과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동네 식당의 방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늙어서 못 움직이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야 해 라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저 장난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경찰 신고 기록과 5천만 원 이체 내역서까지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수진이는 기세등등하던 모습을 잃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준이도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용서. 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마누라가 오줌을 끼얹어도 못 본 척하고 내 엄마 재산을 노리는데 편을 들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셈이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 신혼집 계약금은 내가 낸 돈이다. 너희는 그 집에서 나가라. 그 집은 내 노후를 위해 내가 쓸 것이다. 만약 나가지 않겠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수진이는 펄쩍 뛰었지만 저의 단호한 눈빛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정말로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 집의 자물쇠를 새로 바꾸고 새를 놓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와 제 연금 덕분에 제 생활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 수진이가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이 회사에 퍼져 동료들이 그녀를 따돌렸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후 식당에서 접시를 닦는 등 힘든 일을 전전하며 고생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또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몹시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랑 이혼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천주머니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그가 공사판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모은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이한테 홀려서 어머니 은혜도 모르고. 이 돈은 제 진심입니다.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갖고 있어라. 너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잘 모아서 내 미래를 위해 쓰렴. 하지만 아들은 기어코 제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식사를 차려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평온합니다. 봄에는 꽃 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동네 사람들과 정자에 모여 수다를 떨고, 가을에는 서예를 배우고, 겨울에는 뜨개질을 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계산도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롯이 저 자신만의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